네, 안녕하십니까. 전선미 선생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학생분들은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오늘 시험 본 학생들은 틀린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문법의 빈틈들을 차곡차곡 메꿔가시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념이 좀 융합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현대 국어 문법과 중세 국어 문법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현대 국어 문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의 빈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빈틈을 없애고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단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법에 대한 해설들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하실 거지만 정말 정확하게 해설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11, 12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문제들이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세국어 문법이 이어지면서 현대국어 문법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좀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구체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예들이 있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그리고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여기다 밑줄을 쳤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밑줄을 치시면서 정리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명사 걸음이 있고요. 한국화하는 게 좋겠죠. 명사 걸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동사의 명사형 걸음이래요. 동사의 명사형 걸음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명사 높이라고 돼 있네요. 명사 높이. 네 번째는 부사 높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시문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다 쓰시지 않아도 좋고요. 한국화 하셔서 표시를 잘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됐죠? 이렇게 밑줄을 그냥 쳐놓으면 돼. 자, 그러합니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전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전미사 이와 부사 파생전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걸 읽고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고 말이 길어서 그쵸 어려웠을 거 생각은 드는데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 자,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전미사 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 파생전미사예요. 얘가요. 그쵸? 명사 파생 전미사. 자, 얘를 딱 보면 여러분은 접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접사에는 뭐가 있어요?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미사는요, 접두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죠. 바로 대상의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미사에 주목을 하시면서 결국은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전미사구나. 그래서 여기 명사 걸음이 등장했구나. 이렇게 이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아마 여기 있는 전성어미의 어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해 보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어미라고 하는 건 간에 결합하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아마 용언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치? 용언에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파생 전미사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명사파생 전미사. 물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밑줄을 치시고 이 지점과 이 점이 연결되는구나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상파생 전미사 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같은데 형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형태가 이렇게 같은데 품사가 다르다면 얘네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A 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제시가 된다면 일단 이 부분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점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미 첫 단락을 읽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자,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전제를 단 부분이야. 결국 이 이후에는요.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주목을 좀 해봅시다.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으니까 이제 일단 열거가 될 것이고요. 이 문법적 특징들이 무엇인지는 하나하나 표시를 좀 해볼게요. 물론 표시를 다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문법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면. 하지만 수능에 가서는 이 문법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는 습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눈으로 풀어서 다 맞을 수 있으면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명사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대요. 그럼 명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요. 이렇게 X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서술격 조사와 즉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봤습니다. 그러면 관형어 수식. 사실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 교과서 보면 이미 다 공부한 항목들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미 잊어버렸잖아. 또는 소홀히 해서 다시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보겠습니다. 반면. 자, 그럼 반면이라고 하는 세모를 좀 쳐보면 이곳에 세모를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별이 가지 않아가 이 글의 문제 상황이잖아요. 이 글에서 제시한. 그러면 결국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세모 딱 치시고 결국 얘하고 얘를 어떻게 구별하지? 그러면 자, 동사나 형용사는요. 결국 용언인 거죠. 그치?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인 거야.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어 수식.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리를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결국은 구별이 가지 않아요가 문제 상황인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전제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 쓰일 수 있어. 관형어로 수식할 수,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이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부사는 이라고 했어요. 이 부사라는 항목은 왜 나왔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까 부사파생 전미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결국 명사하고요. 그치? 명사하고 용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 부사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요. 이 지점을 보면 아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던 명사랑 구별이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는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 거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합시다. 자, 일단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렇지? 격조사 결합 불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다른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다른 부사어, 서술어, 수식.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공부됐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일단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이라고 했어요. 자, 한편 보니까 화제가 전환되는 지점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편 이들 음과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을 읽었을 때 결국 음과 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같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중세국어에는 어땠대? 형태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형태가 어떻게 달랐는지가 구체적으로 진술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됐네요.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음은요.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언급하였던 결국 명사파생 접사와 명사형 전성어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요. 결국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음은요.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인 자,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라고 했으니까 여기 명사파생 전미사가 우리는 무엇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쵸? 음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현대국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중세국어에는 또 다른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조금 자리를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좀 옮길게요. 보이시죠? 네. 현대국어에는 명사파생 전미사는 음만 있어요. 자,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중세국어는 보니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겠다,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음이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양성 모음과 결합하느냐, 음성 모음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과 음이 있대요. 자, 그러면 현대국어의 명사파생 접사도 음이었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도 음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렇게 구분할게. 자, 이 부분 보시면 현대의 명사형 전성어미 그치? 역시 음이 있었어. 이건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보시면 결국 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무엇이 있었냐? 옴과 음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과 음성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파생 접사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구별이 가지 않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쉽게 구별이 가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이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별은 한 걸음 나조 걸음에서 확인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된다고 했는데 눈으로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어떤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거든. 자, 그러니까 적용되는 지점을 볼게요. 걸음 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옮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나조 걸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걷는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생겼네. 네, 이렇게. 이건 뭐 됐죠?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걷습니다. 그럼 잘 봐. 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걸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한편이라는 말 이후에 중세국어 시대에는 이렇게 명사파생 접사하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서로 다른 형태로 구별했어요를 이해시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시됐던 내용을 보면 결국 명사와 용언과 부사를 어떻게 구별한 일을 제시해줬다는 얘기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얘가 예의 품새와 예의 품사를 구별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치? 정확히는 얘가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도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명사 형태로 만들어준 그 성분이 무엇이니 그것이 무엇이니를 구별하는데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얘의 형태와 얘의 형태는 비록 똑같지만 얘와 얘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해결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문장 성분으로 보면 관형어가 되는 거죠. 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면서 서술어가 되지 못하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명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명사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붙은 거예요? 명사파생 접사가 붙은 겁니다. 구분 잘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나아가도록 걷는다. 이 아이는 결국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죠.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마치 명사인 척하고 있는 거죠. 동사의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의 명사형, 용언의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를 풀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따가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겉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그랬습니다. 자, 겉과 달리라고 했어요. A와 달리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A와 달리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A의 특성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죠. 반드시 A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겉을 보니까 물론 이제 겉다의 용언의 어간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다 쓸게요. 걷다. 여기 보이시죠? 요 걷다입니다. 이 걷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요. 어딨냐.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걷과 달리라고 했어요. 그럼 겉은요. 마지막 음절의 모음은 여기 있죠? 얘가 뭐예요? 음성 모음인 거잖아. 그치?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 수 있는, 뒤에 올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성분들을 보면 결국은 얘하고 얘 중에서는 뭐가 올 수 있어요? 그쵸? 얘가 올 수 있는 거고, 얘하고 얘 중에서는 얘가 올 수 있는 거야. 정확히 다시 말하면 명사파생 접사 중에는 음성 모음과 결합할 수 있는 음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중에서는 그렇죠. 역시 음성 모음과 결합할 수 있는 요 아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구분 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됐고요. 앞서 말한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병렬식 구성인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명사파생 전미사와 부사파생 전미사 얘는 똑같이 전미사예요. 알겠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다르니? 이제 이것도 역시 대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요거는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좀 지우고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다가 마저 판사를 할게요. 앞서 말한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 의와 부사파생 전미사 이에 대응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정리해 볼게요. 똑같으니까. 자,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 그치? 이거는 현대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가 있고, 그리고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가 있니라고 하면 부사파생 전미사가 있어요. 현대국어의 부사파생 전미사가 있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부사파생 전미사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알겠지만 현대에는 이고요. 부사파생 전미사 똑같이 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구별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니를 보니까 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파생 전미사가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그쵸?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와 관련이 있는 것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사파생 전미사는 얘는 좀 다르네. 그쵸? 똑같이 이예요.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나못, 노패와 높이 나는 접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적어볼게요. 나못, 노패, 그리고 높이, 나는 접이. 아까 써드린 것처럼 밑에 써줄게요. 나무의 높이고요.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 밑줄 그시고 표시하시고 문제상황 확인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나는 제비예요. 자, 여기를 보니까 일단 품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아까 했던 순서대로요. 자, 그러면 나무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나무의 높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무의가 문장 성분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관형어가 되죠. 그러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이 아이는 결국 명사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명사파생 접사가 붙었구나, 전미사가 붙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명사파생 전미사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 나는 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높이 날다에서 실제로 이 날다라는 의미는 서술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부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는요.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구별이 갔을 거야.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들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문제를 실제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과 달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겠죠. 자,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높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시면요.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얘와 결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어때? 그치? 이런 아이들일 거야. 사실 그런데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파생 전미사 같은 경우 형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결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파생 전미사 의가 결합해요. 얘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사파생 전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 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판서를 좀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 다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자, 11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글은 추론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 일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교훈 여름 여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여름 여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해석해 보면요. 좋은 열매 열림이가 됩니다.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 볼까요? 자, 좋은 열매가 열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 아까 지우긴 했지만 기억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관형화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 열매라는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A로 할게요. 이 열매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명사예요. 그치? 명사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이건 열림은 열리다를 뭐 한 거예요? 그렇지. 말 그대로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지만 좋은 열매가 열리다인 거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엔 명사고 뒤에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태의 품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걸음과 거룸의 형태를 보니라고 했어요. 자, 걸음과 거룸의 형태를 보니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보니까요. 거름이라고 했을 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중세국어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 전미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실 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였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였어요. 자, 그런데 얘를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다른 애들이 결합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앞부분은 파생 명사이고 뒷부분은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죠. 3번에 걸음과 높이의 모음 조화 양상을 보니까 중세국어의 높에는 음이 아니고 오미 결합하겠군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높은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기 모음이 양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음성 모음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오미 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음과 온 중에는 얘가 와야 된다. 자, 네 번째. 높이와 높이의 형태를 보니 높이는 파생부사이고 높이는 파생명사이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당연히 뭐 제 생각에는 이걸 잘 읽었으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높이 쓸게요. 아이고. 높이.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자, 아래아에다가 이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쵸? 요거는 중세 명사파에서 명사를 만들어둔 파생 접사고요. 그치? 그 다음에 높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파생 전미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중세국어의 형용사 곧
굳다가 부사파생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 당연히 형태가 달라지지 않죠. 왜? 형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제시문을 잘 읽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12번. A를 참고할 때, 자, 이 A 부분 묶여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묶여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지점이었다. 그치? 물론 현대국어에서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와 묶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결국, 자, 각 품사의 특성을 ENE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그 품사의 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니? 어떤 근거들이 있었니를 다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1번부터 보시면 많이 알미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날 거예요. 용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성분의 그 수식을 받냐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등장하죠. 그러면 일단 1번에 이 I'은요, 당연히 동사의 그치? 명사 형태로 쓰인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라고 했을 때 격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그냥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두 개가 성분이 같지가 않네요. 그치? 품사가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멸치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 멸치볶음이야, 멸치볶음.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명사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멸치를 볶는 거잖아요. 멸치의 볶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식어가 되는 거니까 얘도 관용어예요. 자,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거니까 얘는 그냥 명사고요.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물론 이제 기쁘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몹시라는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제시문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얘는 명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은 형태는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라고 했어요. 역시 큰이라고 하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용수들이 군무를 춘과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군무를 추다는, 그렇죠. 군무라고 하는 목적어에 대해서 그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건 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양상은 약간 다르지만 윗부분에 이웃을 돕는다고 했을 때는 부사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서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를 온전히 믿는다고 했을 때는 부사어의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술의 역할, 서술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아이가 울음 섞인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명사 뒤에 아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울음이 섞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역시 격조사와 수식이 그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명사파생 접사가 붙은 형태라는 건 금방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 뒤에 친구가 밝게 웃음, 자 웃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죠. 어디에? 밝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보기 읽어볼게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표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시오스의 아래의 조건 A에서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됩니다. 단 곳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는 예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외의 항목이 있다는 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왜 예외인지는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사이시오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4가지가 있네요. 일단 A부터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형태여야 되고요. B. 결합하는 두 마리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여야 돼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하거나 같은 어종이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유어와 한자어 이렇게 서로 다른 어종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 그러면 얘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 한자어와 한자어도 결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여기 써있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자어와 한자어는 결합이 되었을 때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예외적인 항목으로 그 위에 6개를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하는 두 말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자, 모음으로 끝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자음, 받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말에. 자, 그 다음에 두 말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여야 됩니다.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붙어 나거나 또는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니은 소리가 덧붙어 나거나 또는 뒷말 첫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말과 뒷말이라고 하는 건 합성 명사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앞에 결합되는 명사와 뒤에 결합되는 명사의 항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여기 구체적으로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기합부터 미음의 각각의 쌍은요, 위 조건 A에서 D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오 표기 여부가 갈린 예래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뭔지 확인해야 되는 거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실게요. 도매가격, 도매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매가격, 도매값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기. 자, 기억부터 도매가격, 니은, 도매값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도매라고 하는 항목은 같으니까요. 이 도매가 일단 같은 항목으로서 둘 다 한자어인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 결합되는 명사가 가격과 값인데 이 가격이라는 말 역시 한자어임을 확인했죠. 모른다고요? 평소에 사전을 좀 잘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죠. 사이시옷의 표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죠. 물론 예외적으로 6개 항목이 위에 제시가 되었지만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사이시옷에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가격은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전세방, 아랫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 전세방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아랫방. 왜 똑같은 방인데 얘만 사이시옷을 쓸까요? 보면 방은 한자어니까 그치? 그러면 나머지 이 아래나 전세가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그렇지. 고유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아래는 고유어가 맞는데 전세가 뭐다 보니까 그쵸? 한자어다 보니까 얘도 역시 비항목에 그치? 비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비항목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버섯국과 조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에 버섯국, 니은에 조개국. 똑같은 국이에요. 그쵸? 똑같은 국인데 얘는 버섯 플러스 국이고 얘는 조개 플러스 국인 건 아시죠? 버섯 먹어봤죠?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버섯과 조개 가장 큰 차이가 뭐니 했더니 결국 이 앞말에 그치 모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형태가 조개인 거니까 버섯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시옷이 이렇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버섯국은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C 항목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 보실게요. 인사말, 존댓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인사말. 니은은 존댓말. 똑같은 말인데 왜 얘는 사이시옷을 쓰고 얘는 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네, 볼게요. 밖에 긴급한 상황이 있나 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고유어잖아요. 그치? 그리고 인사하고 존대를 보니까 얘는 한자어야. 존대는 한자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미 고유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항목들은 아닌 것 같고 D를 보시니까요. 존된 말이잖아요. 그치?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러면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습니다. 발음할 때 실제로는 존된 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그 덧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시옷을 쓰는 게 맞지만 인사말 아닌가요? 응,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표현이 인사말이고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냐? 덧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리을도 틀렸고요. 리을과 관련된 항목이 D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볼게요. 나무 껍질 그리고 리은은 나무 가지. 똑같은 나무인데 그렇죠? 얘는 사이시옷을 쓰고 얘는 쓰지 않네요. 나무는 이제 고유어니까 아실 거고요. 가지라고 하는 것도
고유어고. 자, 여기 껍질도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나뭇가지 했을 때 옆에 표준 발음 보니까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무엇으로 나기 때문에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쇼 쓴다는 거 아실 텐데요. 여기서는 나무 껍질로 발음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원래 된 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네요. 껍은. 그치? 그래서 얘는 결합되는 명사와 명사를 보았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게끔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요 뒷말의 두 번째 음절에서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요. 14번 볼게요. 자, 보기 A에서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일단 보기 읽어야겠죠? 탐구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이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 군, 무리로 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탈락됨으로써 단순하게 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 대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역시 이제 밑에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고 했으니까 이 표를 유심히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네. 탐구 내용 볼게요. 기억의 비표준 발음과 니은의 표준 발음에는 그랬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표시를 하시든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기억의 비표준 발음. 자, 일단 기억이 뭐냐면 긁는이에요. 그쵸? 그리고 니은이라고 하는 게 짬내네. 그치? 짤네. 그치? 아이고, 이렇게 짧네. 얘를 봤을 때, 기억의 비표준 발음을 확인하라고 있으니까 얘를 글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부분과, 자, 그리고 니은의 표준 발음을 보면요, 짤레라고 되어 있는, 그치? 짤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A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기억의 표준 발음과 니은의 비표준 발음에는 그랬어요. 그럼 역시 또 써볼까요? 기억의 표준 발음은 어딨니? 라고 했더니 여기 있네요. 긁는. 그 다음에 니은의 비표준 발음을 했더니 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짬내. 얘가 뭐가 돼요? 비항목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일단 여기를 보고 나면 일단 두 개부터 볼까요? A가 공통적으로 A에 들어갈 어떤 의문의 변동 형상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두 개의 자음군이 동시에 소리가 날 수 없어요.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를 보니까 그치? 이 자음군 단순화가 됐을 때 일단 리을, 기역 중에 무엇만이 발음되고 있어요? 그치? 여기 보면 기역만이 원래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리을리으로 발음되고 있잖아. 그래서 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지? 이건 비표준 발음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글른에서 다시 유음화 때문에 이렇게 발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최종적으로는 유음화가 쓰인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발음이 된다면 리을, 비읍에서는 그치? 여기서는 원래는 표준 발음을 먼저 보시면 미음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리을이 탈락됐어야 되는 건데 비표준 발음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리을만 온 겁니다. 짤, 네 이렇게 잘못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리을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짤내가 된 거죠. 공통적으로는 유음화 현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을 가지고 봅시다. 결국 긁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 이건 지우지 말까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원래는 그치 이 둘 중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면서 긁는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비음, 니은 때문에 그치 기억이 똑같이 비음으로 바뀌면서 긁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비음화. 마찬가지로 짬내에서도 보시면요. 리을, 비읍 중에서 뭐가 단순화된 거예요? 그치? 뭐가 탈락된 거예요? 리을이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짭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비음 때문에 비읍이 비음화가 되면서 짬내가 된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발음이죠. 그래서 비음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디귿하고 리을도 마저 볼게요. 끊기고 뚫치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과 리을의 표준 발음만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디귿, 끊기고, 그리고 리을, 뚫치 보겠습니다. 표준 발음 어떻게 한대요? 끊기고 이렇게 쓴대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뚫치로 쓴대요. 여러분 마음대로 발음하고 싶겠지만 이미 다 발음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보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그치? 여기 히읗과 기역 그리고 히읗과 지읒이 결합되는 뭐예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센 소리 되기. 정말 너무 쉽다. 그럼 유음아, 비음아,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틀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어렵냐? 그럼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면 돼. 문법은 꼼꼼한 게 최고야. 알겠죠? 적용도 중요하고. 자, 보기에 기역에서 미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선어말어미 더는요. 선어말어미가 뭔지는 아시죠? 네,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하고 쭉 얘의 기능을 열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목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병렬적으로 얘기가 될 거야.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 언니 생일이더라. 와 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아까 달력을 보고 안 것이죠. 지금 아는 게 미래에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 달력을 보고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치? 자, 그런데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라고 하면 그 내일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치? 자, 이랬을 때에도 그것을 안 시점은 과거이기 때문에 덜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칭, 뭐 1인칭, 2인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령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형사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니은부터 볼까요? 일단 밑에 보면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라고 했어요. 나만 놀란 거야. 그치? 그의 합격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맞는 얘기네요. 제가 기억을 안 보고 갔네. 기억도 볼게요.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그러면 아까 수첩을 봄으로써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 사실을 새롭게 또는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다음 주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안 시점은 과거이기 때문에 역시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펴본 바로는 기역과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보니까요. 이 경우에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라고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너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주체는 너야. 네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너만이 나를 미워하고 그 감정은 너만 느끼는 거죠. 이랬을 때에는 이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가 쓰이는 거죠. 특히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안 밉니? 하고 너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지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야,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2인칭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 밉더냐라고 하는 의문문을 통해서도 디귿이 맞는 얘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까지는 적절한 게 되겠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이때에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요. 기어에 우승한 그날 우리가 어찌 아니 기쁘더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당연히 우리 속에는 누가 등장해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포함한 복수가 우리이기 때문에 1인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수사 의문문인 거잖아요. 기쁘더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얘기고요. 5번. 자,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마치 이제 유체 이탈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진술할 경우에 더가 1인 칭조와 쓰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라는 건 쓰다는 자기가 느낀 일종의 감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을 나만 느낀 것, 나의 감정으로 표현한 건 요게 미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미음에 해당하는 건 이런 예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내가 어저께 꿈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더라 정도가 내가 꿈속에서 겪은 일을 마치 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치? 관찰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눈을 크게 뜨고 읽으시면 풀 수 있는 아주 친절한 문제였습니다. 네, 일단 이 6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들은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11, 12번에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 능력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워낙 많이 봐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항상 예외의 경우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예외의 경우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항상 꼼꼼하게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